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당대표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오늘 열린 메이 총리에 대한 보수당 당대표 신임 투표에서 메이 총리는 찬성 200표, 반대 117표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4% 상승한 24,527.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4% 오른 2,651.07에,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한 7,098.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 하락한 51.1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주요 산유국 감산과 리비아 생산 차질, 미국 원유 재고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부근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콘테 총리는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04%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당초 GDP 대비 2.4% 적자 예산안을 EU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07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은 676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측은 이 미국이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메이의 영국 총리가 당대표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 사퇴는 피하게 됐지만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중국 시장 안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함께 투자 조언 듣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지지부진했던 현대차 어제 6%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인적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업종 전반에 관한 투자 조언 함께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수출주들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캐터필러도 상승세 나왔고요. 빵주도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시장 상황들을 보고 CNBC의 한 전문가는 현재 미 증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저가에 매수하기보다는 상승세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그래도 상당히 호조로 끝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CNBC를 비롯해서 전략가들은 지금을 오히려 매수보다 매도로 좀 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좀 약간 좀 애매한 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몇 가지 팩트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 들어 이슈가 됐던 물론 오늘 새벽 같은 한국 시간은 오전 6시죠. 메이 총리 관련돼서 불신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패. 즉 다시 한번 메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간의 셧다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늘 새벽 이슈는 무역 관련 이슈가 상당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무역 전쟁 관련해서 기본 팩트는 여전히 과연 중국의 2025 이런 부분들이 팩트인데요. 먼저 몇 가지 좀 보시면서 미국 증시부터 잠깐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의 업종별 흐름들 잠깐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30개 종목 관련돼서 24개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로 오늘의 흐름들은 상당히 훈훈하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 관련돼서도 근 100%로 보면 83%, 즉 83개 종목이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S&P 500도 전체적으로 300여 개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빵 종목이나 앞서 또 캐터필러 이런 몇몇 종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캐터필러 종목부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캐터필러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가 급등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캐터필러가 수출주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오늘 지수로는 1.7%의 상승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장중의 흐름 보면 고가가 127달러죠. 저가가 125달러이기 때문에 오늘 빨간불이 들었었지만 전체로 오늘 보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틀거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전쟁 이슈가 지금도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고가보다는 밀려서 끝났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려 봐야 되겠고요. 항상 또 기계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보잉이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반응을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보잉이 주가의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캐터필러하고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두 종목이 인덱스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가장 무역전쟁했던 이유는 보시면 이겁니다. 2025입니다. 2025가 어떤 의미냐면요. 중국이 앞으로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이후에 미국을 넘었을 정도로 기술력을 높게 하겠다. 이런 것이 2025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보면서 그래? 2025에 품목된 종목들은 내가 관세를 부과할 거야. 그런 관점이고 2025 제조 2025의 주된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 그리고 전력장비 농업기계장비를 포함해서요. 또한 신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신소재 바이오 등 어쩌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 시각 이후에 좀 먹거리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결국 제조 2025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뒤로 미루라 이런 관점이고 중국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결국 그 타깃이라고 그러면 중국발 제조 2025를 지금보다 품목을 좀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휴처만 나올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말로는 제조 2025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아직까지 미국 측에 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이 훈훈한 감정은 맞지만 중국에서 제시한 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 오히려 하락했다는 거 보면 중국이 지금보다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어떤 이슈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2025 프로젝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기술 탈취를 시도하려는 증거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이 항상 중국과 관련돼서는 앞서서 중국 2025를 넘어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었죠. 어떤 CD나 이런 거 사가지고 카페에 쓰는 이런 부분들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언짢게 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보면 미국 측이 지금보다 더 강고하게 중국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걸 해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갈등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저기 그 모 증권사입니다. 삼성증권 페이퍼를 보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을 강조했지만 여기 지금 PT 내용 중에 보면 미중의 어떤 무역 전쟁의 핵심 결국 지적재산권입니다. 즉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중국이 많이 카피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 관련돼서는 지적재산권에 상당히 그 프라이어리티 즉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보다 좀 강하게 좀 제시하겠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논리는 이렇게 제시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경기와 중국 기업이 중국의 국가가 좋아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중국이 사고 있는 미국의 어떤 라이선스, 즉 IP 관련돼서는 별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갭만큼 이것은 해킹했다 이런 좀 단어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세계 최대 지적 재산권 수출 국가라고 우리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연 기준으로 1년 베이스로 보면 1240억 달러의 지적 재산 수출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했으면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돼서 수입이 6.4%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또한 그 외 나라는 12%인데 최근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 6.4%밖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그 이런 어떤 라이선스를 수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 특정될 수 없지만 6.4%하고 실무적인 공간 그 부분들은 결국 해킹해서 즉 복사해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그 미국이 좀 언짢게 보이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0년 이후에 정확하게는 2002년 1998년부터 예상보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06년부터 여전히 지적재산권 수입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이번에 무역전쟁 핵심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2025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린 미국의 지적재산 관련돼서 중국이 해킹하고 있다. 즉 복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만큼 지적재산권 수입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 이번에 무역전쟁의 어떤 키워드는 풀리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좀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은 계속 안 좋을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 어떻게 보면 또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한국이나 아시아권 입장에 보면 상당히 그것을 돈으로 좀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도 뭐 저도 대학생 때는 뭐 복사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네. 따라서 이전 라이선스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국가와 즉 USTR 즉 상무부 이런 쪽에서 미국 이외 국가들이 미국의 라이선스 관련돼서 결국 복사거나 카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면 페널티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당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급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기술 분석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즉 미국의 상무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강고하게 나오냐 그런 어떤 강도에 따라서 미국의 국가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쯤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가 조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표 차이가 3표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리가 그 영국의 그 메이 총리 이런 어떤 이슈까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왔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메이 총리가 다시 한번 그 불신에 관련돼서 그 기본적 하원에서 신뢰를 하겠다 이런 좀 판단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메이 총리 이전에 총리가 우리가 또 하나 어떤 인물이 있었죠. 블레어 전 총리 즉 메이 총리 이전에 블레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 관련돼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 이후에 메이 총리가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그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신임 투표를 하고 나서 연정을 거쳐서 이번에 또다시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이 총리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어떤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막상 열어보니 또다시 역시 메이 총리가 상당히 그 영국 관련돼서 좀 지지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영국의 BBC 어떤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메이 총리에 대한 인물이 지금 뭐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테레사 메이 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공격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여전히 브렉시트 관련돼서 계속 갈 것이다. 그런 어떤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겠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PM, 통상 그 프라임 미니스터, 통상 PM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는데요. PM 그 테레사 메이 총리 관련돼서는 보수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200에 반대 117입니다. 여기서 찬성이라는 것은요, 메이 총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찬성이 200 그리고 반대가 117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성 관련돼서 117이라는 의미 몇 가지 좀 볼 수 있는데요. 117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37%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63% 찬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가 넘었다는 걸 보면 메이 총리가 지금부터 더 강하게 얘기해도 상당히 좀 먹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 관련된 몇몇 좀 리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메이 총리에 대한 방해성을 우리가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기사를 보면 어제 오늘 기사가 상당히 바뀌게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이 총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심투표에 떨어진다면, 즉 이 부분이 있죠. 컴피던스 히즈 리더십, 그러니까 그녀의 어떤 리더십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어게인스트, 즉 떨어진다면 또 다른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영국의 어떤 국민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메이 총리가 계속 브렉시트 관련돼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나서 어떻게든 메이 총리 보고 좀 잘해달라, 그런 어떤 메이 총리에 대한 신뢰를 한다기보다 브렉시트 관련돼서 영국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잘 정리해달라, 그런 좀 판단을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투표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보면, 그동안 영국이 어떤 몇 년 동안 이번에 브렉시트 관련돼서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메이 총리가 이것을 하원에 어떻게 보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연기했고요. 원래는 지난 11일 뭐 이틀 전, 그 현지 시간이 이틀 전인데 이틀 전에 그 어떤 투표를 통과해야 되는데 메이 총리가 그걸 연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연기냐면요. 내년, 즉 2019년 1월 20일 이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다면 이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불신임 투표 관련돼서 가장 단초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리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영국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수당의 당대표가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메이 총리가 실은 보수당의 당대표이면서도 총리인 걸 보면 아무래도 보수당이 기본적으로 영국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리더십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 보면 좋겠고요. 따라서 메이 총리 관련돼서 물론 그 많은 분의 평가는 다르고 있지만 여전히 117표가 메이 총리를 싫어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메이 총리가 어떻게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그 유럽발 악재를 넘어서 영국도 브렉시트 관련된 예상보다 정정이 좀 불안정했다,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더 크게 보면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 한 단계 넘어섰다는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관련돼서 몇몇 그 정책위원장 등이 메이 총리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일단 이 부분들, 즉 불신임은 기본적으로 넘어섰지만 또 다른 암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유럽발 악재 중에 하나가 또다시 브렉시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파운드화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브렉시트 관련 투표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불안정한 상황인 거 확실한데, 그렇다면 파운드화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국이 상당히 좀 색깔이 강한 모습인데요. 네. 유로존의 대부분의 국가가 통상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영국은 유로존에, 물론 브렉시트 아직까지 중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안에 유로존 안에 들어왔다는 전제를 보면 아직까지도 파운드화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영국이 상당히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이 최근 들어서 파운드화의 가격입니다. 파운드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1달러 기준으로 보면 1달러에 1.26 1파운드에 1.262 그 달러 보시면 좋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2월 달, 어떻게 보면 12월 달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 관련돼서 메이 총리가 상당히 힘들 때 1파운드당 1.28달러에서 1파운드당 1.25달러를 보면 예상보다 파운드화가 약세 모습을 좀 관측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올해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7%대 달러 대비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이 총리가 불신임 관련돼서 한 단계 좀 넘었다, 그런 속에서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18년 4월달 같은 경우에는 1파운드당 1.4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달러까지 내려갔다를 보면 브렉시트 관련돼서 어떻게 메이 총리가 정리하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파운드화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파운드화 대비 달러화가 급 나가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1파운드당 1.2에서 좀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파운드화의 단기 안에 급락은 좀 멈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그리고 유럽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아주 한방눈이 오더라고요. 제가 뒤에 유리창을 커튼을 좀 열어놨는데 눈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눈이 그냥 펑펑 좀 내려서요. 타고나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조금 어둡고 안 좋은 면을 싹 덮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시장도 오늘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좀 반등, 상승다운 좀 상승을 해서 투자자들의 그래도 입가에 좀 미소가 번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요. 그동안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분들이나 주변 분들 보니까 역시 참을 줄 아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들 많이 고통 속에서 그렇죠. 헤매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장은 하루하루 희비에 엇갈리는 그런 급등락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이제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뭐가 막혀가지고 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튼 미국 시장이 오늘 성사하는 모습을 보였네. 그런데 결과보다는 장중에 500포인트 가까운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이 현격하게 둔화되면서 마감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애플의 아이폰의 일부 모델에 대해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타격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과격 미국과 중국 조금 전에 조금 무역 분쟁의 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으로 중국 제조 2025를 발표를 했죠.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대체내 수정할 수도 있다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 그리고 금주 초에 들어서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 그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이다. 완전히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예상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비 판정입니다만 이번에 판매 수입 중단 그 품목에 보면 최신 폰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 8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판정이 날 경우에는 실제 판정이 날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 판매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그 중국의 그 로컬 업체죠. 그 화웨이와 샤오미가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샤오미나 화웨이 제품을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들 제품을 보면 이제 어제와 다르게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애플의 판매 감소는 국내 관련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15년에 애플이 중국 점유율이 11.3%였는데요. 현재 2018년 3분기 현재에 보면 7.7%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해빙 무드, 지금 화해 무드의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더 악화될 때는 그렇죠. 그 악영향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애플과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내 점유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애플의 부품을 납부하는 단순 부품 업체들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서는 사실 10만 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어제 7%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인적 쇄신 소식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수소차 투자 계획도 함께 밝히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종 전반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모처럼 만에 국내 양대 시장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죠. 그 핵심에 현대차 그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기업들의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특징을 보면은요. 구조조정, 인적 쇄신이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창업 2세대에서 3세대, 4세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모처럼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무려 9.6%, 현대모비스가 역시 9.01%, 현대차가 6.2%, 기아차가 3%, 현대제철 2%, 반도가 3%, 현대건설까지 현대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원동력이 됐는데요. 그 핵심에 인적 쇄신과 대규모 투자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몽구 회장이 한 발 뒤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정의선 총괄수석 부회장 체제로 완전히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정몽구 회장님과 같이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열사라든지 고문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제 정의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인적 쇄신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구조조정마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관 중에 하나죠. 신임으로 발탁된 성상자부 장관이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그렇죠 충주 수소차 건설 사업의 기념사진으로 찍은 걸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런 대규모 투자 또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그룹은요 2030년까지 소소차 분야에 무려 7조 6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흥 정책에도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세대 수소차에 대해서 세계 1위를 위한 확고한 위치를 다지겠다는 것이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미국 차를 수입하는데 이 미국 차 수입 관세를 40%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소식 또한 자동차 업체에 긍정적으로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아주 핵심을 밀고 있는 대형 SUV 펠리쉐이드라고 하죠. 이것이 벌써 예약 판매가 2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차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도 판매 호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현대차 그룹의 급등은 이제 그동안의 조정에서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 탈출의 가능성을 내비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바닥을 다시는 거의 막바지 과정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져서 이제 현대차 그룹도 안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동차주들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제가 이재광의 나침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아니다 싶으면 좀 쉬어가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요. 아는 만큼 수익이 난다는 말씀 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먹고 맛만 보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이 종목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내가 팔자를 굳혔을 텐데. 그죠? 왜? 모르니까 중간에 조금만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굳이 반신반의하는 불확실성의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주식 투자 보니까요. 반찬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장 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가 역시 관건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저한테도 전화 주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전화 한 통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지표가 뭐냐? 원달러 환율 동향이다 하는 말씀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 1원 60전 하락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1128원 50전. 진폭도 적었고요. 그래서 1120원대보다 1110원대에서 안정화되면 더 좋다는 말씀 이미 드렸는데 이 환율시장이 그렇죠. 진폭이 별로 없이 조금만 움직이면서 찬파동으로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고 국내 시장에 투자를 더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12월 13일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뭐죠? 네,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쿼드러플 리칭데이입니다. 따라서 크다란 변화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그램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롤오버가 되는지 아니면 청산이 되는지 신규로 매매가 들어오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4일 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유동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코스피 200에 추정하는 그 자금 규모가 투자 규모 한 5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150은 한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거대한 자금이 과연 이번에 유동 비율 조정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일부 종목은 좀 증가될 걸 예상이 되고 일부 종목은 조금 조정을 폭을 줄일 것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적이지만 시세 변동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이번 주는 아닙니다만 자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의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의 주주 중에서 15억 원을 넘는 이런 주주들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내년은 더 강화되고 후년은 더 강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양도세 부과에 따른 매수와 매도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고점 대비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전일장에서 이미 국내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시초가가 플러스 출발한다면 되밀리는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 전략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오히려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여주려 하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보인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줘서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 유지하는 전략이 지금 장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테마별로, 업종별로 선별적인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워낙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번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철저하게 하락시 매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근데 오늘 장은 뉴욕 증시 상승 전일 국내 시장의 반등 분위기로 인해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상승 출발하면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한다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락을 이용한 단기 매매 전략만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반등을 상승을 한다면 물량을 조금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 지금 장에서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의 봄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일부 봄을 알리는 일부 꽃들이 피기는 해요. 그렇죠? 영춘화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인지 선별적으로 핍니다만 아직까지 맛배기에 불과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더 확신이 드는 그 시점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입니다. 오늘 출근길 아침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2에서 5cm, 많은 곳 8c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3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낙상사고와 같은 눈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강한 찬바람이 유입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한낮엔 2도로 평년 수준은 밑돌지만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에는 대부분 눈이 그치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낮 기온 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도 많은 눈이 오겠고 낮 최고 기온 강릉 속초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상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